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최근 금융보험 시장의 주요 동향을 다룬 여러 보고서랑 뉴스 기사들인데요. 제가 이걸 쭉 읽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아, 어떤 점이었나요? 바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제 건강 습관이랑 보험료 사이의 경계, 또 은행하고 보험사의 업무 영역 사이의 경계, 심지어는 개인의 자산 증식이랑 국가의 세금 정책 사이의 경계까지요.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흐릿해지는 경계선들이 당신의 재무 계획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한번 핵심만 뽑아내보죠. 네, 아주 좋은 관점이십니다. 오늘 자료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사건들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각기 다른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고 또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할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데 초점을 맞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당신의 지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식의 광고가 부쩍 늘었다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이거 그냥 전형적인 절판 마케팅 아닌가요? 맞습니다. 절판 마케팅 성격이 짙죠. 근데 그 배경에는 실제적인 제도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거든요. 아, 변호사 선임 비용이요? 네, 지금까지는 중대 법규 위반 사고가 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자기 부담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멍이 생기는 셈인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보장의 공백, 가능성 때문에 보험사들이 조건이 더 나빠지기 전에 좋은 조건에 막차를 타라. 네, 바로 그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물론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운전자 보험 가입을 생각 중이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가입해서 이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치 않다면 지금 본인의 보장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거의 전국민 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이야기인데요. 금융당국이 1, 2세대 구형 실손보험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잠깐만요. 보험사가 제 보험 계약을 다시 사준다는 건가요? 솔직히 이건 너무 조건이 좋아서 함정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부터 드는데요. 하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보험사가 아무 이유 없이 고객에게 유리한 제안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명확한 계산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판매한 1, 2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팔면 팔수록 손해인 적자 상품이거든요. 특히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어서 보험금 청구를 거의 안 한 우량 가입자들, 이런 분들만이라도 계약을 해지시키면 미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지 환급금에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제발 계약을 끝내주세요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아하, 보험사의 속내는 그거였군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정말 기회일까요? 아니면 덫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민재의 핵심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두 갈래길인 셈이죠. 첫 번째 길은 목돈을 받고 계약을 끝낸다.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탄 뒤 남는 돈으로 차라리 암 진단비 같은 다른 핵심 보장을 강화한다. 이런 선택이고요. 그것도 합리적이네요. 반면 두 번째 길은 지금은 건강하지만 사람 일은 모른다. 보험료 부담이 좀 있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적고 보장 범위가 넓은 기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한다. 이 선택입니다. 이건 정말 본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그리고 재무 상황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라서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네요.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시 건강앱 손목닥터 9988에서 열심히 걸으면 보험료를 최대 10%나 깎아준다고요. 세상에, 제가 바로 그 앱을 쓰거든요. 이거 그냥 잠깐 하고 마는 이벤트 같은 거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혜택인가요? 네, 삼성생명의 특정 상품에 적용되는 실제 혜택입니다. 이건 단순히 보험료 할인 꿀팁을 넘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의 보험은 아프거나 다친 이후에만 작동하는 수동적인 상품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전은 당신의 평소 생활 습관, 즉 건강을 위한 노력이라는 일상의 영역에 보험이 직접 개입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제 일상이랑 금융이 직접 연결되는 거네요. 제 걸음수가 돈이 되는 시대라니 재미있는데요. 맞습니다. 나의 건강한 생활이 직접적인 금융 혜택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건강 증진형 상품은 통신사의 데이터 사용 패턴이나 카드사의 소비 패턴이랑 결합하면서 훨씬 더 정교하고 다양해질 겁니다. 제 걸음수가 제 돈에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이렇게 규칙 자체가 바뀌는 흐름이 비단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세금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규칙 변화가 예고됐다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내용인데 이건 또 어떤 경계를 허무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개인의 부와 국가의 조세 정책 사이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특히 초고액 자산가나 대주주들에게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소식이죠.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배당 소득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 합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였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앞으로는 다른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오직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30%의 단일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최고 세율 기준으로 보면 세금 부담이 무려 15%포인트나 줄어드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감세가 아닙니다.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면 그 이면에는 어떤 더 큰 그림이 있는 건가요?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의 효과를 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한국 시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주환원을 중시하고 자본이득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시그널이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증시를 부양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부의 편중을 심화시켜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함께 안고 가는 양날의 검과 같은 정책입니다. 와, 세금 정책 하나에 그런 국제적인 전략과 사회적 논란까지 담겨 있군요. 이런 변화는 당연히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물론입니다. 대주주의 세금 부담이 줄면 배당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고요. 이건 기업의 투자 계획이나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CEO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이나 증여 계획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줄어든 세금만큼을 활용해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자산 전략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세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연말정산 시즌 소식도 짚어보죠.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과 변액연금을 헷갈려한다는 지적이 있네요. 저도 사실 가끔 헷갈립니다. 하하, 정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친구랑 이 문제로 식당 냅킨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야기했는데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세금 혜택을 언제 받는가 하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혜택의 시점이요. 네, 연금저축은 지금 당장 다가오는 연말정산 때 낸 세금을 돌려받는 세액 공제가 핵심인 상품이고요. 반면 변액연금 같은 비과세 연금은 지금 당장 돌려받는 건 없지만 아주 먼 훗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혜택이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당장 내년 2월에 50만 원 돌려받는 게 중요해? 아니면 30년 뒤에 매달 받는 연금에 세금이 없는 게 중요해?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곧 당신에게 맞는 상품입니다. 아, 그렇게 비교하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지금의 현금이냐, 미래의 비과세냐. 명쾌합니다. 자, 마지막 정책 변화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의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고 합니다. 1200% 룰이니 수수료 분급이니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걸 바꾸는 목적이 결국 소비자에게 좋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혹시 이런 제도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단 제도의 취지부터 설명드리면 1200% 룰은 설계사가 첫 해에 받는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더 강화하고 수수료 지급 시점도 여러 해에 걸쳐 나누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기 실적만 보고 회사를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를 줄이고 계약을 길게 유지하도록 유도해서 소비자에게 꾸준한 관리를 제공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받게 되면 이 업계에 새로 진입하려는 젊고 유능한 설계사들은 첫 1, 2년간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실력 있는 신규 인력의 유입을 막고 거대 보험사나 기존 대형 GA의 기득권만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도가 가진 딜레마이자 잠재적인 부작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입 설계사들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어서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분명히 존재하죠. 정책 당국도 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산업 전체의 생태계라는 관점에서는 그런 이면도 있다는 점을 짚어주신 것이 매우 의미 있습니다. 네,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제도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기회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환율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료를 보니까 달러 예금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 이게 보험 시장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는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달러를 사는 이유가 단순히 환율이 올라서 돈을 벌겠다는 환차익 목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내 전체 자산의 가치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녹아내리는 것을 방어하려는 해지 목적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원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달러라는 안전핀을 하나 끼워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이 달러 정신보험이나 외화연금 같은 상품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혹시 모를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자산의 일부는 달러로 보유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자산 배분 차원의 접근입니다.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본질과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해지의 목적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 요인을 봤으니 이제는 위험 요인도 짚어보죠. 금융사가 해킹으로 정보를 유출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정말 무시무시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변화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징금이 상향되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단순히 사이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이야기는 뭔가요? 이 변화가 의미하는 진짜 핵심은 기업이 마주하는 리스크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사이버 보안은 IT 부서의 기술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장에 불이 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핵심 재무 리스크로 격상된 겁니다. 이 말은 곧 이제 기업의 이사회와 CEO가 이전에는 배울 필요가 없었던 사이버 보안이라는 언어에 유창해져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배상 책임 보험 물론이고 이런 갑작스러운 재정 위기에서 회사를 지키기 위한 비상자금으로서 CEO 보험의 필요성도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와, 리스크의 정의가 자체가 바뀐다는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KB국민은행이 치매 안심 신탁을 출시했는데 이게 보험사의 치매보험과 직접 경쟁한다고요? 은행이 보험사 영역에 뛰어든 거네요? 맞습니다. 은행과 보험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기존에는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서 가족이 관리했다면 이 신탁 상품은 그 보험금을 은행이 대신 안전하게 관리하고 병원비나 간병비로 쓸 수 있도록 지급해주겠다는 겁니다.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강점을 내세워서 보험 시장을 파고드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말 긴장되겠는데요. 텃밭을 침범당한 셈이니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험사는 이제 자신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점을 명확하게 알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신탁은 결국 내가 낸 돈을 관리해주는 것이지만 보험은 내가 낸 돈보다 훨씬 큰 보장 금액을 약속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죠.
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 가령 간병인 직접 지원이나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제공처럼 보험만이 제공할 수 있는 현물 서비스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켜야만 이 무너진 경계선 위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경계선을 넘나들며 이야기했네요. 제 걸음수와 보험료의 경계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세금과 국가 경제 전략의 경계, 그리고 은행과 보험이라는 거대 산업의 경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허물어지는 현장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제 금융과 보험은 단순히 돈을 맡기거나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 습관, 세금 계획, 심지어 노후 돌봄 방식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와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똑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정교한 금융의 시대 속에서 나는 과연 단기적인 혜택이나 눈앞의 편리함이 아니라 나의 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